이제 하루 남았네.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박서진의 목소리가 낮고 끈적하게 흘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려온 남편 한도윤의 목소리에 이정숙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을 가지러 별장에 간다던 남편의 무릎 위엔 낯선 여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35회를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이정숙의 세상을 산산이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이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알람 없이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침대 옆에서는 남편 한도윤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었는데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곤 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침상이었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평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정숙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창밖으로 보였고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노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요즘 도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진 탓이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처음 몇 달뿐이었고 이제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취미라도 가지면 좋을 텐데 도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응.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챙겨 놓았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도 계란말이도 멸치볶음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짜네. 첫 숟가락을 떠먹고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정숙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요즘 음식간이 자꾸 세진다니까. 나이 들면 입맛도 둔해지는 거 아니야? 도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불편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정숙은 남편의 반찬 그릇이 비는지 살폈습니다. 35년 동안 반복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편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남편을 먹이고 집을 돌보고 그림자처럼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정숙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숙의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을 봐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저녁 메뉴도 정해야 했습니다. 일상은 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정숙아. 갑자기 도윤이 불렀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요?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유럽 여행 한번 다녀와.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럽 말이야. 프랑스, 이탈리아 그런 데 있잖아. 가보고 싶지 않았어?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럽이라니.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꿈꿔본 적조차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정숙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시부모를 모시느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명절에 친정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정숙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남편이 아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라도 좀 쉬어야지. 내 퇴직금도 있고 여유도 좀 생겼으니까. 도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숙에게 쉬라고 말한 적 없던 남편이었으니까요. 돈이 아까운데. 정숙은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던 정숙은 큰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딸한테도 말했어. 민지도 엄마 좀 놀다 오시라고 하더라고. 도윤은 이미 딸에게까지 말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딸에게 먼저 말한 걸까? 언제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이미 항공권도 끊어놨어. 2주 일정이야.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숙의 이름으로 발권된 항공권이었습니다. 파리 왕복이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후였고 2주 동안 머무는 일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바라던 일이 갑자기 현실이 되다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에펠탑을, 개선문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웃음이, 도윤의 목소리가, 도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다정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집 지키고 있지 뭐. 당신 혼자 다녀와. 단체 패키지 여행이니까 가이드도 있고 안전해. 도윤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쁘다는 말도 설렌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좀 싸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정숙은 대답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침실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라곤 검은색 바지와 무채색 티셔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유럽에 가려면 새 옷을 사야 할까요?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죄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동네 카페에서 딸 민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좀 쉬어.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딸에게도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낯선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를 아내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도윤의 눈빛에서, 도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거짓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여행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정숙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스스로를 속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유럽 여행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여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가디건 챙겨. 유럽은 지금 쌀쌀할 거야. 민지가 전화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떡하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되나? 정숙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핸드폰이면 충분해. 그리고 엄마, 편한 신발 꼭 챙겨. 많이 걸으셔야 할 거야.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출국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상비약, 양말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책상 위를 뒤졌지만 여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권 봤어요? 정숙은 급히 거실로 나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권? 무슨 여권? 내 여권이요.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모레 출국인데 여권이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 그거.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별장에 가져다 놨잖아. 별장에요? 왜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별장에 여권을 왜 두었을까요? 부동산 서류 정리할 때 필요해서 가져갔었지. 그때 서류함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도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일 모레 비행기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일 다녀올게. 당신은 그냥 쉬어. 짐만 다 챙겨놓고. 도윤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별장은 정숙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지은 곳으로 부부가 함께 주말마다 다녀오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도윤이 퇴직한 후로는 가끔씩만 관리 차원에서 들르곤 했지만 정숙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집에서 쉬어. 도윤의 말에는 묘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피곤하게 왜 가려고 그래? 나 혼자 다녀오면 금방이야. 하지만 정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태도가, 도윤의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숙이 별장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내일 쉬면서 마지막 짐이나 확인하고 내가 내일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마. 도윤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천천히 다녀오면 돼. 알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여권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별장에 있을까요? 왜 하필 여권을 별장에 두었을까요? 도윤은 언제 별장에 갔던 걸까요? 정숙은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도윤이 별장에 간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연락했다느니, 보일러를 점검해야 한다느니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맛있네. 도윤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여행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정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별장에 가는 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도윤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별장 다녀올게. 오후 늦게쯤 돌아올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겠다고. 도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정숙은 침착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도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잘 먹었어. 도윤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도윤은 재킷을 입고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곧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과 지갑,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도윤이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별장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는 제법 차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멀리 도윤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정숙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윤의 차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같은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정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도윤의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뒤따라갔습니다.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도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도윤의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별장 마을에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별장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도윤의 차가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별장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도윤의 차가 별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별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차를 숨겼습니다. 혹시 도윤이 알아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걸어갔습니다.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천천히 별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차 옆에 낯선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하얀색 외제차였습니다. 정숙은 그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권을 찾으러 왔다면서 왜 다른 차가 있는 걸까요? 정숙은 하얀색 외제차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관리인의 차일까요? 아니면 이웃의 차일까요? 하지만 이 외진 별장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는 관리인이 어디 있을까요?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조용히 걸었습니다. 별장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들어와서 제대로 닫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검은색 구두가 보였고
그 옆에 여자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신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움찔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부인, 내일이면 유럽 간다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2주 동안은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 끝이네. 드디어 신경 안 쓰고 만날 수 있겠어. 정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들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쪽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튼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커튼 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품 안에는 여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그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자세였습니다.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보내놓고 진짜 잘 됐어. 솔직히 눈치 보이는 것도 이제 지겨웠거든.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을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정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빨간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신발을 보며 온갖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함.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만 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별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그 여자는 정숙이 다녀간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아까 녹음기를 켜고 끄지도 못한 채로 달려왔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다시 녹음이 된 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정숙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에게 들키지 않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되찾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35년 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정숙이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부은 눈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 도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역이라며 출입을 금지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서재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퇴직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꺼내 읽어봤습니다. 퇴직금 내역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인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여러 종류의 보험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약자는 모두 한도윤이었습니다. 수익자도 한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의 이름은 보험 수익자 란에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는 한도윤 단독 명의였습니다. 별장 등기부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도윤 단독 명의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숙의 이름이 들어간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35년 동안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그런데 정숙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서류들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본인 이정숙은 혼인 중 및 이혼 시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문서 하단에는 정숙에 잡힐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서를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도윤이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은행 서류야. 대출 받으려면 배우자 서명이 필요하대. 여기 사인만 해줘. 정숙은 아무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그게 이 문서였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말이죠.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도, 등기부등본도, 보험증서도 모두 찍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이 펜꽂이 밑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사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5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영수증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건이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 금액은 크게 적혀 있고 실제 지출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차액이 어디로 간 걸까요? 정숙은 곧 깨달았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계속 뒤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십 건의 공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금액을 대충 계산해 봐도 수억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뒤쪽에서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모르는 계좌들이었습니다. 예금주는 모두 한도윤이었습니다. 비자금 통장이었습니다. 횡령한 돈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약서도 영수증도 통장 사본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계좌번호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은행 이름도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도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별장에서 나올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별장을 빠져나오는데 입구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었습니다. 별장 관리인 김노인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부가 별장을 지었을 때부터 관리를 맡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정숙의 차를 알아봤습니다.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셨습니까?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다녀가는 길이에요. 사모님,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여자분을 자주 데려오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김노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만 조심하십시오, 사모님. 김노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김노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노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필요하시면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김노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재에서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 촬영을 마치고 파일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을 때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정숙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폴더에는 수십 장의 증거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통장, 재산 관련 서류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별장에서 나가는 중이야. 여권 찾았어.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요. 조심해서 와요. 정숙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응, 이따 봐. 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도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정숙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정숙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정숙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도윤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밥과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여권 찾았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찾았지. 도윤은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의 여권이었습니다. 서류함에 있더라고. 다행이야.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고마워요. 정숙은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출국이네. 설레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이죠. 정숙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정숙은 도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별장은 괜찮았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좀 오래 안 가서 먼지가 쌓였더라고. 관리인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해야겠어.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익숙한 듯 했습니다. 혼자 갔다 왔어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누구랑 가겠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내일 유럽으로 출국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증거를 회사에 보내야 했습니다. 익명으로 말이죠. 그러면 정숙이 유럽에 있는 동안 일이 터질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여행을 정말로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정수가. 도윤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태워줄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면 되죠.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기 불편할 텐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도 쉬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공항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도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정숙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정숙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윤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도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쉽게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문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수신인은 도윤이 다니던 건설회사 감사팀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정숙은 간단한 제목을 적었습니다. 횡령 제보 마이너스 한도윤 전 상무 관련. 그리고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윤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정숙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파리에 도착해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도윤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어? 빨리 연락해. 다급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건설업체 전 간부 횡령 혐의로 구속.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회사 감사 결과 수억 원대 횡령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구속 수감됐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정숙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거냐?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여권 가지러 갔을 뿐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숙아, 제발.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숙은 도윤과의 전화를 끊고 호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거냐? 떨리던 목소리, 애원하던 목소리.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죠. 정숙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정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별장에서 본 그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던 모습. 이제 진짜 끝이네.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다른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도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을 돌봤습니다. 정숙의 시간은 모두 도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2시에 센강 유람선 선착장에서 모이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른 관광객들은 쇼핑을 가거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걸었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딸 민지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지도 저렇게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정숙은 항상 민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디 있었을까요?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에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때도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에게 복수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약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35년을 잃었습니다. 35년을 도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감옥에 몇 년 있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벌입니까?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벌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버려뒀던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을 원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남은 며칠도 패키지 일정을 따랐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유명한 관광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도윤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도윤이 아니라 정숙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일이 지나고 정숙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아직도 정숙의 집일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디든 정숙이 있는 곳이 정숙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정숙은 자유였습니다. 정숙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앨범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정숙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꿈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알던 도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민지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민지를 안고 있는 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민지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정숙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숙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이정숙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도윤의 아내, 민지의 엄마로만 존재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지우며 살았을까요? 정숙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동시에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6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얼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을 위한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 정숙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래 다니던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용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많이 짧게요? 미용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아주 짧게요. 단발로요. 정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남편분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미용사가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남편 취향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용사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올 한 올 잘려나갔습니다. 도윤이 좋아한다고 35년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도윤을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강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정숙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정숙 그 자체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노년 여성 강좌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강좌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노년 여성 인문학 강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정숙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숙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숙 자신을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불륜, 횡령,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기망에 의한 것이니 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정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분이 속여서 서명을 받았으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륜과 횡령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35년이고 유책 사유가 중대하니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도윤은 교도소에서 호송되어 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정숙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의 불륜, 횡령, 재산 은닉,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숙은 증인석에서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은행 서류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별장 관리인 김노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여자분을 몇 달 동안 별장에 자주 데려왔습니다. 사모님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인의 증언과 녹음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2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은 반반으로 분할한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정숙은 이겼습니다. 아파트 절반, 별장 절반, 예금 절반,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정숙은 이제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몫을 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를 걸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정숙은 인문학 강좌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강좌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유미라는 여자였습니다. 정숙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유미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 후 종종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정숙은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예요.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유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정숙은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도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절반씩 나눠 매각했습니다. 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금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정숙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생겼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한 동네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숙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 하나는 침실로, 다른 방은 서재로 꾸몄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정숙의 명의였습니다. 정숙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재에 작은 책상을 놓고 책을 쌓아뒀습니다. 벽에는 파리에서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정숙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중고차도 한 대 샀습니다. 작은 경차였습니다. 운전면허는 젊었을 때 땄지만 도윤이 항상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정숙은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혼자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였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도윤의 편지였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정수가 면회 좀 와줄래?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면회를 가야 할까요? 도윤을 만나야 할까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교도소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정숙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클래식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도윤이 운전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옆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정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1시간 반 후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앉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도소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짐을 맡기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투명한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의자가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정숙은 침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아니라 7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도윤은 정숙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정숙의 짧아진 머리를,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숙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정숙과 도윤, 한때는 부부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도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들어와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재산까지 다 가져갔잖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여기서 나가도 갈 곳도 없고. 도윤은 칸막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신 원망 안 해.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변명을, 후회를, 참회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이용했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재산도 숨기고 날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죠. 알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온 거야. 도윤은 정숙을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제발 날 용서해줘. 여기서 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잘해볼게. 진짜로.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숙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당신을 버렸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정말?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널 아직 사랑해. 진심이야. 여기 있으면서 매일 당신 생각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숙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진짜로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재산을 숨기고 날 속일 수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만 사랑했어요. 나 자신은 사랑하지 못했죠.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모두 포기하고 당신만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했어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안녕히.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칸막이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섰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숙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교도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기어를 넣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교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에서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앞만 바라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하늘 아래 새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35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정숙 자신만의 자유였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다 정리했어. 이제 진짜 괜찮아. 곧 영상통화하자. 사랑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도 사랑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숙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정숙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60살 결코 늦지 않았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숙은 기대됐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밝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교도소를 다녀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쌀쌀했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웠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자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인문학 강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예전의 정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진짜 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유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유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추천해준 책 다 읽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정숙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숙도 지금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정숙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과 유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하고 있네요. 서로 응원해요. 그러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60살에 새로 시작했잖아요. 멋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정숙은 이런 대화가 좋았습니다. 정숙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숙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샐러드와 수프, 예전처럼 복잡한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숙 혼자 먹기에는 간단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숙은 요즘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느낀 점도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실존주의에 대해 배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나는 지금 나의 본질을 만들어가고 있다. 60년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도윤의 아내, 민지의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이정숙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숙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읽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지금 영상통화 괜찮아요? 그럼 좋지.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민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 정말 잘 어울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숙도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바쁘게 살아.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엄마 인생을 너한테 투영했던 것 같아. 정숙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정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정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요. 엄마 만나러 갈게요. 그래, 정말 좋겠다. 정숙은 기뻤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갈까요? 둘이서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 어때요? 엄마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좋아. 가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여행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통화를 마치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끔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바다도 보고 산도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민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정숙이 운전을 했습니다. 엄마, 운전 잘하시네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요즘 자주해서 익숙해졌어.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기서 사진 찍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여기 서세요. 정숙은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민지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엄마, 정말 멋있어요. 민지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짧은 머리가 날렸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정숙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이정숙 그 자체였습니다. 사흘 동안 제주도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갔습니다. 박물관도 보고 해변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발코니에서 석양을 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정말 멋있어요. 존경해요. 민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6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해냈어요. 고마워, 민지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모녀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를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 조심해서 가. 민지는 떠났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하루를 정숙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이정숙 그 자체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정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